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구름도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선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세상에 소란스러운 소식이 닿지 않았고,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감나무에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으며 해가 뜨면 밭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사랑방에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의 기와집에 사는 김선비는 학식은 높으나 벼슬길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글 읽기와 마음 닦는 일에만 전념하여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기둥과 단아한 처마곡선이 주인의 성품을 닮아 고즈넉한 멋을 풍겼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어른 두 사람이 팔을 벌려야 닿을 만큼 굵은 느티나무가 서 있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뒤뜰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어 사시사철 마르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한 뒤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 읽는 소리는 마치 맑은 시냇물 소리처럼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알람과도 같았습니다. 김선비의 아내 연화 부인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살림꾼이자 심성이 비단결같이 곱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시부모님을 모시듯 남편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소박한 나물 반찬이라도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을 만큼 맛이 깊었고, 그녀가 짓는 옷은 바느질 땀이 촘촘하고 매끄러워 입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부부는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꼬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산골 마을에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마당에 낙엽이 스산하게 뒹굴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김선비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온몸은 오한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으며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모습이 예사병이 아닌 듯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밤새도록 남편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손발을 주물렀으나 김선비의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고 의식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깊은 잠 속에서 기이하고도 선명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의 세상은 온통 잿빛 안개로 자욱하여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하늘에는 해와 달도 없이 으스스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에 홀린 듯 안개 속을 걷고 또 걸었는데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 너무나 차갑고 생생하여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눈앞에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 위에는 낡고 긴 다리 하나가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는데 그 행렬의 끝에는 허름한 보찜을 맨 노파 한 명이 커다란 가마솥 앞에 앉아 국자 같은 것으로 무언가를 퍼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도 그 줄에 섞여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손에는 저마다 낡은 사기 그릇이 들려 있었고 노파가 솥에서 퍼주는 검은 탕약을 받아 마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멍해지며 다리를 건너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저 물을 마시면 이승의 모든 기억을 잊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어느새 노파 앞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주름진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채 김선비에게 이 빠진 사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비릿하면서도 묘한 향기를 풍기는 검은 액체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김선비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노파가 무심하게 국자로 검은 탕약을 퍼서 사발에 담아주었고 김선비는 떨리는 두 손으로 그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릇은 뜨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액체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기묘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선비의 뒤에 서 있던 누군가가 급하게 밀치는 바람에 김선비는 그만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사발이 기울어지면서 검은 탕약의 대부분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탕약이 손등과 옷자락을 적셨고 사발에는 채 한 모금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양의 찌꺼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당황하여 노파를 쳐다보았으나 노파는 이미 다음 사람에게 그릇을 내밀고 있었고 뒤에서 밀려오는 인파에 떠밀려 김선비는 남은 한 모금을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며 다리 위로 떠밀려 올라갔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 김선비의 머릿속은 윙윙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찼고 눈앞이 번쩍이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쏟아버린 탕약 때문인지 아니면 겨우 삼킨 한 모금 때문인지 그의 의식은 지워지다만 먹물 자국처럼 흐릿하면서도 어딘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강물 아래에서는 알 수 없는 원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다리 건너편의 희미한 빛이 그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려야 했으나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 같은 기억의 파편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서방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며 김선비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은 이불이 몸을 휘감고 있었고 창밖에는 새벽빛이 푸르스름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웠는지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방금 꾼 꿈의 잔상이 너무나 생생하여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잿빛 안개, 검은 강물, 그리고 손등에 쏟아진 차가운 탕약의 감촉이 마치 방금 겪은 일인 양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남편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밤새 졸인 묽은 미음과 따뜻한 물 한 그릇을 쟁반에 받쳐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흘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셨습니다. 이제 열이 좀 내리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목이 마르실 테니 이 물 좀 드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따뜻한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남편을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김선비는 몽롱한 정신을 수습하려 애쓰며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건네주는 하얀 사기 그릇을 보는 순간 김선비의 뇌리에 벼락 같은 충격이 스쳤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입 빠진 사발과 아내가 들고 있는 그릇이 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잊혀야 마땅했을,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 하나가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날카로운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붉은 선혈이 하얀 눈 위로 낭자하게 흩뿌려지던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아내가 내민 물그릇을 쳐내고 말았습니다. 쟁반 위에서 그릇이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고 맑은 물이 방바닥으로 흥건하게 쏟아졌습니다. 연화 부인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아직 어디가 편치 않으신지요? 그녀는 깨진 사기 조각에 손이 베이는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바닥을 치우며 남편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귀에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초점을 잃었고 호흡은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방금 스쳐 지나간 기억 속에서 칼을 쥐고 있는 손은 분명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이 향하던 곳,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던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서운 꿈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구체적인 감각이었습니다. 베이는 듯한 살의 감촉,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죽어가는 이의 마지막 눈빛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접니다. 연화입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김선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내의 손길이 닿는 순간 김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는 순간 기억 속에 차가운 칼자루를 쥐었던 감각과 겹쳐지며 전신에 소름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지 마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연화 부인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소 다정하기 그지없던 남편이 병석에서 일어나자마자 귀신을 본 사람처럼 자신을 피하고 두려워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열이 너무 심해 헛것이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의원을 불러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급히 치마폭을 여미며 방을 나갔고
홀로 남겨진 김선비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김선비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꿈속에서 쏟아버린 맹파탕 망각의 차, 그것을 마시지 못했기에 전생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채 현생으로 넘어온 것일까? 그렇다면 방금 본 그 참혹한 살인의 기억은 내가 전생에 저지른 죄업이란 말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무엇보다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기억 속에서 쓰러져 가던 그 희생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직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흐릿하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은 너무나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는 다시금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마당의 느티나무 가지가 창호지 문을 긁으며 기기묘묘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치 감추어둔 비밀을 끄집어내려는 듯 혹은 잊힌 원혼들이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김선비는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방바닥에 쏟아진 물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스며든 모양이 마치 누군가 흘린 피처럼 검붉게 보이는 것은 자신의 착각일지 아니면 다가올 불길한 미래의 예고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선비의 집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으나 김선비는 예전의 온화한 모습을 잃고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사랑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 척했으나 실상은 책장을 한 장도 넘기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온 밥상도 물리기 일쑤였고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선비가 큰 병을 앓고 나서 기력이 쇠해 헛것을 본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선비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뒤뜰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맑은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그는 물결이 일렁이자 자신의 얼굴이 흉측한 살인귀의 형상으로 일그러지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저만치서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무명천을 널며 살풋이 웃는 아내의 옆모습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나 김선비의 눈에는 그 모습 위로 붉은 핏자국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통증과 함께 흐릿하던 기억의 조각 하나가 더 선명하게 맞춰졌습니다. 전생에 그 눈보라치던 밤, 자신이 칼을 겨누었던 상대가 입고 있던 옷이 지금 아내가 입고 있는 저 하얀 소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김선비는 입을 틀어막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가 내뱉은 신음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지만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기와집 겉보기에는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으나 그 안에서는 끔찍한 전생의 비극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쏟아진 맹파탕으로 인해 닫히지 않은 기억의 문,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핏빛 진실이 과연 이 부부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바람에 무겁게 가지를 흔들며 깊은 탄식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은 겨울로 접어들어 산골 마을의 밤은 한층 더 길고 차가워졌습니다. 김선비가 기이한 병을 앓고 난 뒤로 화목하던 기와집에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낮에는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밤이 되면 무언가에 쫓기듯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쏟아진 맹파탕 탓에 지워지지 않은 전생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 묻은 칼이나 눈보라치는 풍경 같은 조각난 장면들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기억들은 마치 어제 겪은 일처럼 서사구주를 갖추며 선명해졌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전생의 무자비한 무관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도적대가 들끓던 시절 그는 대의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사람을 베고 또 베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칼끝이 항상 악인만을 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 다툼과 오해, 그리고 순간의 격분으로 인해 죄 없는 이들의 피도 묻혀야 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기억 속에서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누군가를 쫓고 있었고 도망치던 그 사람은
절벽 끝에 몰려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옥죄어 오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 연화 부인은 남편의 기력을 북돋아주기 위해 정성스럽게 잣죽을 쑤어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아내의 얼굴은 은은하게 빛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는 손길은 여전히 곱고 따뜻했습니다. 서방님 며칠째 통 입맛이 없으시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죽이라도 몇 술 뜨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아내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으나 김선비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윙윙거리는 이명과 섞여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촤탄 눈으로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내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김선비의 눈앞에서 현재의 아내 모습이 사라지고 전생의 기억 속 눈보라치는 절벽 끝에 서 있던 그 사람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공포와 원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그 눈동자. 김선비가 전생에 자신의 칼로 심장을 꿰뚫어 죽였던 그 희생자가 바로 지금 눈앞에서 죽그릇을 권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 연화였던 것입니다. 그 얼굴은 너무나도 똑같아서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으악. 김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등 뒤에 있던 서한글 읽는 책상이 넘어지며 벼루와 붓들이 요란하게 바닥을 굴렀습니다. 검은 먹물이 방바닥에 튀어 마치 핏자국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연화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녀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손을 뻗어 남편의 옷자락을 잡으려 하자 김선비는 마치 불덩이에 닿은 사람처럼 격렬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제발. 제발 나를 내버려 다오. 김선비의 고함 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웅크린 채 덜덜 떨며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전생에 잔인하게 살해한 원수가 현생의 아내가 되어 곁에 있다니. 이것은 하늘이 내린 저주가 분명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전생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것일까? 머릿속이 온통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엉켜버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연화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리도 냉대하십니까? 차라리 매를 드십시오. 서방님이 이러시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가 사랑방을 울렸지만 김선비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솟구치는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전생의 살이가 뒤섞여 그는 자신이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자신의 죄를 마주하기 두려워서라도 그녀를 멀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선비는 안채 출입을 완전히 끊고 사랑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식사도 하인인 박서방을 시켜 문 앞에 놓고 가게 했으며 아내가 아무리 문 밖에서 애원해도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을 쓸면서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금슬 좋던 분들이 어쩌다 절이 되셨을꼬. 귀신이 고칼 노르시네 그려. 늙은 하인의 한숨소리가 깊어가는 겨울밤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는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오더니 누더기 승복을 입은 떠돌이 스님 한 분이 김선빈의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고 연불을 외더니 박서방에게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고 청했습니다. 박서방은 얼른 바가지에 시원한 물을 떠서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물을 다 마신 스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대신 김선비가 거처하는 사랑방 쪽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참. 집안에 묵은 업이 뗄리를 틀고 앉아있구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니 이 집 주인이 잠을 이룰 리가 없지. 스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에 박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인 나리가 요즘 헛것을 보시긴 합니다만 피비린내라니요. 박서방이 되물었지만 스님은 대답 없이 혀를 차며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김선비가 스님의 목소리를 듣고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김선비는 헝클어진 머리에 콱눈을 하고 있었지만 스님을 보는 눈빛만은 절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도를 내려오지도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사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묵은 업이라니요. 김선비는 직감적으로 이 스님이 자신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니 말할 수 없는 전생의 비밀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김선비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선비님.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빛을 가리고 있으나 그 그림자 또한 본래 선비님의 것입니다. 피한다고 없어질 것이 아니요, 베어낸다고 잘라질 인연이 아닙니다. 스님의 말은 선문답처럼 알쏭달쏭했지만 김선비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베어낸다고 잘라질 인연이 아니다. 라는 말은 마치 칼로 베었던 전생의 악연이 현생의 부부로 이어진 것을 빗대어 하는 말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내려와 스님의 소매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지은 죄가 하늘에 닿아 숨조차 쉬기 힘듭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십시오. 김선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은 잡힌 소매를 부드럽게 빼내며 김선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매듭은 묶은 자가 풀어야 하는 법. 도망치지 말고 마주 보십시오. 탕약은 쏟아졌으나 마음은 남았으니 진심으로 참회하고 품어 안아야 비로소 악연이 선연으로 바뀔 것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목탁을 두드리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선비는 스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주보라는 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죽어가던 그 눈빛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마주볼 수 있단 말인가. 김선비는 다시금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사랑방에 앉아 촛불을 켜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피해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했습니다. 전생에 그녀를 죽인 것도 모자라 현생에서는 그녀의 사랑을 배신하고 외면함으로써 또다시 그녀를 죽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죄책감은 독이 되어 그의 오장육부를 태우는 듯 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학식 높고 인자하던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죄인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안채에 홀로 남겨진 연화 부인은 남편의 태도가 변한 원인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혹시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가 부족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실수라도 한 것일까?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식은 밥덩이를 삼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알아누웠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여겼는데 하루아침에 원수 보듯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은 김선비네 집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어댔습니다. 글쎄 김선비가 밤마다 헛소리를 지르며 발광을 한다지. 뭐야, 아이고, 연화 부인이 불쌍해서 어쩌나. 자식도 없는데 남편까지 돌았으니 팔자가 사납네 사나워. 이런 소문은 바람을 타고 연화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집안일을 해나갔습니다. 남편을 흉보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며 의연한 척했지만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집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져주면 아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은 산속에 들어가 평생 속죄하며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한 권, 그리고 엽전 몇 댐을 챙겨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새벽에 몰래 떠날 요량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커서 차마 아내에게 작별 인사조차 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날 밤, 잠시 눈을 붙이려던 김선비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 꿈은 전생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김선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번 생에서도 저를 버리시렵니까? 그리고 그녀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김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전생에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신이 현생에서 또다시 도망침으로써 그녀를 죽음 절망으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매듭은 묶은 자가 풀어야 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의 얼굴을 보면 살인자의 기억이 떠오르는 이 끔찍한 병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생의 그날 밤처럼 하늘과 땅이 온통 하얗게 뒤덮이고 바람 소리는 귀곡성처럼 날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김선비는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안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직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며 바느질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박서방이 급하게 사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리나리 큰일 났습니다. 박서방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박서방은 눈을 덮어쓴 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우물가에 계시는데 도통 들어오시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우물 앞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러다 큰일 치르겠습니다요. 김선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꿈속의 장면이 현실과 겹쳐지며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꿰어 찰 새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이 발을 찔렀지만 통증 따위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이번만은, 절대로 그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부인 안 돼 부인. 그는 어둠 속을 뚫고 뒷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우물가에는 과연 하얀 소복 차림의 연화 부인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가녀려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물의 검은 물을 내려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연화야, 여보. 그가 아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른 것은 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생의 악연이든 현생의 업보든 지금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아내의 목숨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우물가로 달려들어 아내의 허리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내를 뒤로 잡아당기자 연화 부인은 깜짝 놀라 비틀거리며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몸은 눈보라 속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던 탓에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녀린 어깨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의 품에 안긴 이 여인이 전생에 자신이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공포감이 다시금 밀려와 전신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눈앞의 아내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그는 떨리는 팔에 힘을 주어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부인 어찌하여 이런 무모한 짓을 하십니까?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어찌 목숨을 버리려 하십니까? 김선비가 쉰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동그래진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속눈썹에는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아 있었고 창백한 볼은 추위에 얼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슴을 밀어내지도 더 파고들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숨을 버리다니요. 저는 그저 답답한 마음에 우물 정한수라도 떠놓고 서방님의 병환이 낫기를 빌고 있었을 뿐입니다. 연화 부인의 목소리는 추위에 떨려 뚝뚝 끊어졌지만 그 말 속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말을 듣고 멍하니 우물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우물 옆 평평한 돌 위에는 깨끗한 물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내가 손을 모으고 빌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에 취해 그리고 공포에 질려 아내의 지극정성을 자살 기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눈밭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위해 이 추운 밤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런 아내를 보며 또다시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거친 숨을 내쉬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어.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는 남편을 보며 연화 부인은 황급히 몸을 굽혀 그를 부축했습니다. 서방님, 이러시다. 정말 큰 병 나십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방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윗목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연화 부인은 군부를 덧대고 따뜻한 이불을 가져와 남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채워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움직일 때마다 호롱불 그림자가 일렁였고 그 그림자는 마치 전생의 원혼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기괴하게 보여 김선비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연화 부인은 남편의 젖은 버선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김선비의 발목에 닿는 순간 김선비는 감전된 사람처럼 흠칫 놀라 발을 뒤로 뺐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화상을 입은 듯 뜨겁고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죄지은 자가 느끼는 마음의 형벌이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허공에 멈춘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툭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서방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큰 죄라도 지었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라도 들으신 겁니까? 차라리 욕을 하시고 매를 드세요. 이렇게 피하시고 벌레 보듯 하시니 제 속이 숯검정이 되어 다 타버렸습니다. 연화 부인의 절절한 호소에도 김선비는 입을 굳게 다물고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내가 전생에 당신을 죽인 살인자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겨우 붙잡고 있는 이 현실이 산산조각 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선비의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올려진 붉은 김치를 보면 피범벅이 된 살점이 떠올라 구역질을 했고 하얀 쌀밥을 보면 구더기가 들끓는 시체처럼 보여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눈은 채탁에 들어가 해골 같은 형상이 되어갔습니다. 밤이면 잠들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텼지만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면 어김없이 전생의 그날 밤으로 돌아가 칼을 휘두르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김선비네 집에 귀신이 씌었다더라. 김선비가 밤마다 칼을 찾으며 헛소리를 한다더라. 개울가 빨래터에서도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김선비 이야기를 수군거렸습니다. 촌장 어른이 걱정되어 찾아왔지만 김선비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화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홀로 감내하며 남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미친 것이 아니라 잠시 마음의 병을 얻은 것뿐이라며 사람들을 돌려보냈지만 돌아선 그녀의 등은 작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늙은 하인 박서방이 장작을 패고 있는 김선비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선비는 며칠째 밥도 굶은 채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도끼질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그의 등은 앙상하게 뼈가 드러나 있었고 도끼를 내려치는 동작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한참 동안 주인을 지켜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장작은 팰 만큼 팼습니다. 나무는 죄가 없는데 어찌 그리 모질게 내려치십니까? 김선비는 도끼질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서방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초점은 흐릿했습니다. 박서방은 주름진 손으로 김선비가 들고 있던 도끼를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이 늙은이가 주제 넘은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헝클어진 실타래 같아서 억지로 끊으려 하면 더 엉키고 조이게 마련입니다. 묶은 사람이 찬찬히 들여다보고 풀어야지 칼로 내리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요. 박서방의 말은 예전 스님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기억과 죄책감을 억지로 끊어내거나 도망치려고만 했습니다. 아내를 피하는 것도, 밥을 굽는 것도 미친 듯이, 장작을 패는 것도 모두 기억을 부정하고 잘라내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말대로 그럴수록 고통의 매듭은 더욱 단단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털썩 주저앉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서방, 내가 이 매듭을 풀 수 있겠느냐?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이 더러운 손으로 어찌 그 고운 매듭을 만진단 말이냐? 박서방은 김선비의 어깨에 묻은 나무 부스러기를 털어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피가 묻었으면 닦으면 되고 손이 더러우면 씻으면 되지요. 중요한 건 손이 아니라 그 손을 움직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님께서는 지금도 부엌에서 날이 드실 약을 다리고 계십니다. 그 정성이 피보다 진하고 그 마음이 칼보다 강한 법입니다요. 박서방의 말에 김선비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쯤 연화 부인이 소반에 탕약을 받쳐들고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쌉싸름한 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선비는 윗목에 앉아 들어오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사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아내의 얼굴을 가렸다가 보여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김선비의 코끝에 닿은 약 냄새가 순간적으로 전생의 전장에서 맡았던 피비린내와 섞이면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지며 약사발이 시커먼 독약 그릇처럼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그릇을 쳐내려 손을 들었습니다. 이걸 마시면 죽는다. 이건 독이다. 뇌 속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약사발을 받쳐든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찬물에 빨래를 하느라 붉게 트고 부엌길로 거칠어진 손마디, 그리고 뜨거운 약사발에 대지 않으려 행주로 꼼꼼히 감싼 그 정성스러운 손길. 그 손은 전생에 자신이 배웠던 원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현생에서 10년이 넘도록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온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미안한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허공에 멈춘 김선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과거의 환영과 현재의 실체 사이에서 그는 치열한 내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저 여자는 네가 죽인 원수다라고 속삭였지만 현생의 이성은 저 여자는 너를 살리려는 은인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김선비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을 뻗어 약사발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서방님, 드시겠습니까? 아내의 목소리는 기대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대답 대신 두 손으로 약사발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릇의 온기가 얼음장 같던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뜨거운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온기였습니다. 김선비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독약을 마시는 심정으로, 아니, 생명수를 마시는 심정으로 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쓰고 비릿한 맛이 목구멍을 넘어갔지만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기운이 되어 오장육부를 감싸 안았습니다. 약을 다 비운 김선비가 빈 사발을 내려놓자 연화 부인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그 해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김선비의 가슴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응어리 하나가 툭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아니, 피해서는 안 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착하고 고운 여인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전생의 끔찍한 기억을 모두 털어놓고 그녀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설령 그녀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난다 해도 그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업보였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고 비장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오늘 밤에는 내 방에 좀 들어오시오. 할 이야기가 있어. 김선비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서방님.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건너오겠습니다. 그녀는 약사발을 챙겨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김선비는 아내가 나간 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예고도 없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쾅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렸습니다. 한겨울에 내리는 비는 기이하고도 스산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김선비의 고백을 듣기 위해 무대를 마련해주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의관을 정제하고 방석 위에 정좌하여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드디어 방문이 열리고 연화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김선비는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남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도 팽팽해졌습니다. 김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선비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한 명의 죄인으로서 심판대 앞에 선 심정이었습니다. 부인 놀라지 말고 들으시오. 내가 지난 몇 달간 미친 사람처럼 굴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소. 김선비가 어렵게 말을 꺼내자 천둥 소리가 한 번 더 크게 울리며 창호지 문을 하얗게 밝혔다 사라졌습니다. 연화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 안에 담긴 신뢰와 사랑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눈빛에 용기를 얻어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전생의 비밀 상자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맹파탕을 쏟은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잊지 못한 전생의 기억들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갉아먹던 죄책감의 덩어리를 토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에서는 더 큰 진실의 폭풍이 휘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소. 아주 긴 꿈을. 김선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진실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자신을 경멸할지, 아니면 두려워할지 알 수 없었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김선비는 촛불 아래서 파리하게 질린 아내의 손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전생의 악연과 현생의 인연이 교차하는 이 밤 빗소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삼킬 듯 거세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기와 지붕을 뒤흔들고 세찬 빗줄기가 창호지 문을 때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는 밤이었습니다. 김선비와 연화 부인 사이에는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목구멍이 조여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요한 눈빛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등대처럼 김선비에게 유일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부인 내 말을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오. 설령 내가 괴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는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오. 김선비가 어렵게 입을 떼자 연화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비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승 강가에서 맹파탕을 쏟았던 일, 그로 인해 지워지지 않은 전생의 기억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이 칼을 든 무관이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흐느끼듯 떨렸고 이야기하는 내내 시선은 방바닥에 고정된 채 감히 아내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무관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피를 손에 묻혔소. 죄 없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했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들을 베어버렸소. 나는 꿈속에서 그자가 휘두르는 칼날의 차가움과 베어지는 살의 끔찍한 감촉을 생생하게 느꼈소. 김선비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촛불 심지가 탁 하고 튀며 불꽃이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줄어들었습니다. 연화 부인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지만
잡고 있는 치맛자락을 꽉 쥔 손에서 그녀 또한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고백은 점점 더 핵심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눈보라치던 밤이었소. 나는 쫓기고 쫓기던 한 사람을 절벽 끝으로 몰아넣었소. 그 사람은 내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으나 나는 오해와 분노에 눈이 멀어 그 사람의 가슴에 칼을 꽂고 말았소. 김선비의 목소리가 격해지며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흘러나오던 붉은 피, 그리고 쓰러지며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그 눈빛. 나는 그 눈빛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소. 깨어나도 생생하고 눈을 감아도 선명했소.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내가 병석에서 일어나 당신이 물을 건넸을 때 나는 쏘스라치게 놀랐소. 왜냐하면 내가 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당신, 연화 부인의 얼굴과 똑같았기 때문이요. 천둥이 콱광하고 울리며 방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게 드러났고 김선비는 마침내 가슴속에 박혀있던 독화살을 뽑아낸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소. 나는 전생에 당신을 죽인 살인자요. 당신은 나를 만나서는 안 될 악연 중에 악연이었던 것이요. 내가 당신을 피하고 밀어낸 것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죄인이기 때문이었소. 김선비는 바닥에 이마를 댔으며 오열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오. 아니면 나를 저주하고 떠나시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오. 내 손에 묻은 피가 당신을 더럽힐까? 두려워 숨만 쉬는 것도 고통스러웠소. 김선비의 통곡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공포에 질려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내가 분노하여 자신을 때리고 내쫓아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바닥에 엎드려 우는 김선비의 등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죄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김선비의 울음소리와 거센 비바람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연화 부인에게서는 아무런 꾸지람도 비명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깃이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의아함과 두려움에 젖은 눈을 들어 올렸을 때 연화 부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엎드린 남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살며 시 감싸 쥐었습니다. 서방님, 고개를 드세요. 연화 부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김선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꾸신 꿈이 진짜 전생의 기억이라 칩시다. 그래서 서방님 말씀대로 서방님이 저를 죽인 원수라고 칩시다. 헌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김선비는 아내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니?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가 아니던가. 연화 부인은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 제게 맹파탕을 마시게 하여 전생의 기억을 지워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생의 원한은 지난 생의 흙으로 덮고 이번 생에서는 새롭게 살아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서방님 홀로 지옥불에 타들어가고 계셨으니 그 미련함이 참으로 야속하고도 안타깝습니다. 연화 부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전생의 무관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지난 10년간 저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해주신 김선비님 바로 당신뿐입니다. 비가 오면 제가 젖을까 우산을 씌워주시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제 숟가락에 먼저 올려주시던 그 따뜻한 분이 제 남편입니다. 전생의 칼날이 아무리 날카로웠다 한들 현생에서 서방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10년의 사랑을 베어낼 수는 없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무너짐이 아니라 그를 가두고 있던 감옥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부인,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오. 내 손에 묻은 피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김선비가 되묻자
연화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눈에는 피 묻은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글을 읽고 웻감을 구하고 제 거친 손을 잡아주던 고마운 손만 보입니다. 연화 부인은 남편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서방님이 겪으신 그 고통, 저를 피하며 흘리신 눈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비시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이미 죗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십시오. 서방님이 괴로워하시면 그것이 곧 저를 죽이는 일입니다. 서방님이 웃으셔야 제가 삽니다. 아내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김선비의 영혼을 씻어내는 정한수와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김선비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에 짓눌린 비명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안도와 감사가 담긴 해방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내가 평생을 다 바쳐 당신에게 갚겠소. 다시는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검은 그림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통곡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동안 밖에서 요란하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는 멀어졌고 지붕을 때리던 빗소리는 보슬비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하늘도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보며 노여움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을 감돌던 눅눅하고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고 촛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곧게 타오르며 방 안을 환하고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연화 부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웃으며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우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이 붕어처럼 부으면 마을 사람들이 또 흉을 봅니다. 그녀의 농담에 김선비도 코를 훌쩍이며 멋쩍은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부인도 참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구려. 그 웃음소리는 실로 오랜만에 이 집에 울려 퍼지는 사람 냄새 나는 소리였습니다. 김선비의 얼굴에서는 도끼가 빠지고 예전의 선량하고 온화한 기운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숭늉을 한 대접 떠왔습니다. 밤이 깊어 출출하실 테니 이거라도 드시고 속을 좀 푸세요. 그리고 이제는 제발 각방 쓰지 마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녀가 건넨 숭늉 그릇에서는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김선비는 그 숭늉을 받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맹파탕이 아니다. 기억을 지우는 물이 아니라 아픈 기억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생명의 물이다. 그는 숭늉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 같이 뒷산 남자에 다녀오십시다. 그곳에 가서 부처님께 절도 올리고 내 마음속의 짐도 완전히 내려놓고 오고 싶소. 김선비의 제안에 연화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지요. 가는 길에 진달래가 피었는지도 보고 내려오는 길에 나물도 캐오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갯마루에 나란히 앉아 비가 그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전생의 업보는 도망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생의 덕으로 덮고 갚아나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칼로 베었던 인연을 사랑으로 다시 묶었으니 이제 이 매듭은 그 무엇보다 단단할 것입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있던 공포와 의심은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더욱 깊어진 신뢰와 사랑이 뿌리내렸습니다. 마당의 느티나무 잎사귀에 맺힌 빗방울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김선빈의 집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는 아니었으나 사람 사는 온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멀리서 짖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는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해지는 법입니다. 김선비와 연화 부인의 사랑 또한 비바람을 견뎌내고 더욱 굳건해졌으니 이제 이 집에 다시는 찬바람이 들지 않을 것임을 예감케 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요를 나란히 깔고 누웠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이불을 덮고 누운 부부였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감았던 눈을 뜨면 악몽이 시작될까 두려워했던 지난 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꿈속에서도 강을 건너지 않을 것이고 칼을 쥐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꽃밭을 거니는 꿈만을 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지난밤 세차게 내리던 비는 마당의 묵은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렸고 기와지붕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은 아침 햇살을 머금어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밤새 요란하게 울던 바람 소리, 대신 처마 밑 둥지를 튼 제비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경쾌하게 아침을 깨웠습니다. 김선비의 집안을 감싸고 있던 어둡고 습한 기운도 아침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고 따스하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도 젖은 잎사귀를 햇살에 말리며 기지개를 켜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실로 오랜만에 개운한 몸으로 눈을 떴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던 두통도 가슴을 조여오던 불안감도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내 연화 부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하얀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를 잊은 평온한 보살상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괴물로 보았던 그 얼굴이 이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내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인기척에 연화 부인이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방긋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지난밤의 눈물 자국 대신 맑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서방님? 안색이 한결 좋아 보이십니다. 아내의 다정한 아침 인사에 김선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인 덕분에 내 다시 태어난 듯하오. 지난밤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는데 이리 밝은 아침을 맞이하니 꿈만 같구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주고받았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정이 오갔습니다. 부부가 방문을 열고 팻마루로 나오자 마당을 쓸고 있던 늙은 하인 박서방이 깜짝 놀라 빗자루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의심하듯 눈을 비비며 주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귀신 씌인 사람처럼 섭하고 살기가 돌던 김선비가 오늘은 말끔한 의관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부인과 나란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얼른 갓을 고쳐 쓰고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나리마님 기침하셨습니까요? 밤새 비가 그리 퍼붓더니 오늘 아침은 이리도 화창합니다. 나리 얼굴을 뵈니 제 마음에도 해가 뜬 것 같습니다요. 김선비는 껄껄 웃으며 박서방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동안 자네 마음고생이 심했지.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해 자네를 많이 힘들게 했네. 이제 걱정 말게. 집안에 다시는 찬바람이 불지 않게 할 테니. 박서방은 주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당치 않습니다요. 나리께서 쾌차만 하신다면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박서방은 콧물을 훌쩍이며 부엌으로 달려가 아침상을 봐오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도 덩실덩실 춤을 추는 듯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연화 부인이 정성껏 끓인 맑은 조개탕과 하얀 쌀밥, 그리고 김선비가 좋아하던 산나물 무침이 소반 가득 차려졌습니다. 김선비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넘겼습니다. 예전에는 피냄새가 난다며 밀쳐냈던 그 음식이 이제는 오장육부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감로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비웠고 연화 부인은 그런 남편의 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대화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부부는 약속대로 뒷산 남자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김선비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연화 부인은 고운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서 마을길을 걷자 밭일하러 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김선비님, 몸은 좀 어떠신가? 얼굴이 훤해지셨네 그래. 두 분이 이리 다정하게 나들이를 가시니 보기 좋습니다. 사람들의 걱정 섞인 호기심과 반가움에 김선비는 일일이 허리 굽혀 답례했습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동안 제 불찰로 마을을 소란스럽게 하여 송구합니다. 김선비의 정중하고 맑은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금 덕망 높은 선비의 귀환을 반기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보았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숨지만 용서받고 참회한 자는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오솔길은 비온 뒤라 흙냄새와 풀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빗물을 머금고 피어 있었고 소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머릿속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앞장서서 걷다가 길이 험한 곳이 나오면 멈춰서서 아내의 손을 잡아 끌어주었습니다. 조심하시오. 바위가 미끄럽소. 그가 내민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전생의 악연이 현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암자에 도착하자 고요한 풍경 소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번 눈보라 속에서 김선비에게 깨우침을 주었던 그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빗자루를 멈추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허허 먹구름이 거치고 달이 찼구나. 얼굴에 서려있던 검은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야 본래의 맑은 기운을 찾으셨구려. 스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비는 스님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보니 길이 보였습니다. 제 아내의 넓은 마음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스님은 합장하며 답했습니다. 구원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두 분의 인연이 참으로 깊고도 귀하니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으나 새로 샜는 물은 더욱 맑고 깨끗한 법입니다. 부부는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선비는 향을 피우고 108배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잊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에 갇혀 현재를 망치지도 않겠습니다. 남은 생 동안 이 사람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베풀며 살겠습니다. 저의 업보가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바닥을 적셨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연화 부인 또한 남편의 건강과 평안을 빌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암자를 내려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산 아래 마을에는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김선비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기 보이는 저 마을 저 집들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소. 예전에는 매일 보던 풍경이라 귀한 줄 몰랐는데 이제 보니 저 소박한 삶이 기적처럼 느껴지오. 연화 부인은 남편의 팔에 살며시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요. 저도 서방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꽃길처럼 느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팻마루에 작은 찻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아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따뜻한 국화차를 우려 아내의 잔에 따라주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김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김선비는 찻잔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꿈속에서 쏟아버린 맹파탕. 만약 그 차를 마시고 모든 기억을 잊었다면 지금의 이 평온함이 이토록 소중한 줄 몰랐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절실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된 셈이었습니다. 부인 맹파탕은 기억을 지우는 차라지만 나는 이제 그 차가 필요 없을 듯하오. 당신이 내게 준 용서와 사랑이 맹파탕보다 더 깨끗하게 내 아픈 기억을 씻어주었으니 말이오. 내 머릿속에는 끔찍한 과거 대신 당신과 함께 늙어갈 아름다운 미래만 가득하오. 김선비의 고백에 연화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떤 기억이든 기쁘게 안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픈 이야기는 그만하고 차나 드시지요. 차가 식겠습니다. 달빛 아래서 차를 마시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 불어와 풍경 훈층을 흔들었고 맑고 고운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선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칼을 잡지 않을 것이며 오직 붓을 들어 사람의 도리를 논하고 손을 뻗어 이웃을 도우며 살겠노라고. 전생의 무관은 죽었고
현생의 김선비는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선비와 연화 부인은 마을에서 가장 금슬 좋고 덕망 높은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학문을 닦아 후학을 양성하고 마을의 개진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존경을 받았고, 연화 부인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덕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전생에 나라를 구한 인연이라 저리 사이가 좋은가 보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선비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아내의 주름진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만이 두 사람이 겪어낸 풍파와 그것을 넘어선 사랑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백발이 성성한 김선비가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부인 다음 생에도 나를 만나주겠소? 연화 부인은 남편의 이불깃을 여며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이 어디 계시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때는 아픔 없이 처음부터 고운 인연으로 만나 100년을 해로하십시다. 김선비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예전처럼 바람이 불었으나 더 이상 스산하지 않고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의 작은 기와집, 그곳에는 전생의 업보를 현생의 지극한 사랑으로 녹여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쏟아진 맹파탕은 비록 기억을 지우지 못했으나 그 덕분에 두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할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여러분도 마음속에 짐이 있다면 살며시 내려놓고 편안한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맑고 환한 아침이 찾아오니까요.